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볼까요? 143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하고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면은 이제 적법한 행정행위가 돼서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반대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를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으로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절차하고 형식상의 요건을 합쳐서 뭐 절차적 요건이다라고 보통 말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차적 하자를 얘기하면서 형식에 관한 요건 불비를 얘기할 때 당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하고 절차를 합쳐서 절차적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체에 관한 요건으로서 뭐 지역적, 상황적 이런 요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절차에 관한 요건으로서 이제 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뭐 신분증이나 증표의 제시 이런 건 이제 아마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불신 검문을 할 때라든지 뭐 이런 때 많이 규정되어 있는 거고, 또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해 놓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의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제도가 있고요. 의견 청취,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 이런 의견 청취 제도가 있고, 형식에 관한 요건으로 이제 서면주의, 그 다음에 이유 제시, 이런 제도가 있고요. 내용에 관한 요건으로 뭐 지금까지 설명했던 뭐 실체법적인 원리에 대한 위반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발생 요건으로 대외적인 표시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이 도달이죠. 대의적 표시가 도달이 되는 거고, 그 도달시키는 방법이 송달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계기에 관한 얘기들은 그러니까 아까 절차적 요건, 형식적 요건, 그 다음에 이 효력 발생 요건은 나중에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을 할 때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오늘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대략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행정행위 이런 요건들을 다 갖췄어요. 다 갖췄으면은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 147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일명조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용적 구속력 상대방에 대해서는요, 공정력, 불가정력, 강제력, 처분청에 대해서는 불가변력,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구속력권적 효력,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하자 승계론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내용적 구속력은 더 설명할 거 없고요. 공정력은 정의가 그죠? 정의를 일단 조금 민법에 나오지 않는 개념이니까 정의를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비록 행정행위가 148페이지죠.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아니라면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공정력을 논하려면은 먼저 무효인 경우는 아니다라는 거죠. 무효인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행정행위여야 되는 거죠. 공정력은 행정행위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력이라는 거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지 이것을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추정하는 그런 힘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다음 구속요건적 효력은 이제 이 공정력은 이제 법적인 안정성이 그 근거가 되는 거고요. 구속요건적 효력은 뭐죠? 이 국가기관 상호 간의 상호 존중, 뭐 이런 게 존재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요건적 효력과 관련해서 이 성결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어떻게 되고,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뭐죠? 철거 명령 불이행죄. 대표적인 예가요. 그 다음에 뭐 무면허 운전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민사재판부나 형사재판부가
그 사건을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행정 쟁점, 행정사건적 쟁점?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 쟁점을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그 쟁점은 선행하는 선결 문제가 되는 행정행위가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유효 또는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무 구체적인 얘기는 지난 시간에 다 해서 안 하고, 150페이지에 있는 이게 박스 안에 들어있는 얘기,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북 세무서장이요. 성북 세무서장이 뭐죠? 을에게 과세처분 100만 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먼저 내야 되는 거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납부 안 하면은 강제 징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납부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돈이 전혀 없어가지고 납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자, 이렇게 되면은 소송은 이 공정력에 의해서, 그죠? 을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뭐 이제 다 이해가, 취소인지 여부가 쟁점이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미 다 설명된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말입니다. 이 과세처분이 무효사유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무효사유라고 주장한다. 일 수 있고요. 그죠? 네. 두 번째는 이 과세처분이 취소사유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그죠? 그거는 이제 하자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이거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부터예요. 자, 무효사유면은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되나요? 목적은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무효사유면 행정소송으로 무효사유면 무슨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요? 자,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이 있고요, 무효확인 소송이 있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어요. 자, 무슨 소송입니까? 삼지선다형이에요. 무슨 소송? 무효확인 소송. 목적이 돈을 돌려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민사소송으로 뭐가 떠오르죠? 물론 우리 행정법학자들은 당사자 소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판례에 의하면은 지난 시간에 다 가르쳐줬는데? 무슨 소송? 무슨 소송? 민법 741조 뭐예요? 무슨 소송? 부당이득 반환 소송. 자, 취소 사유라고 생각해요. 무슨 소송? 아까 얘기했습니다. 행정소송으로서? 다시 보기를 알려드릴까요? 1번 취소소송, 2번 무효확인 소송, 3번 부작위 위법하기 소송이에요. 삼지선다형이에요. 뭐예요? 에? 취소소송이죠. 너무 쉽잖아요. 돈을 돌려받는 게 목적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이 민법적으로, 민사소송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미 배운 것부터 해볼까요? 자, 취소 소송하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 취소 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고 먼저 그냥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소송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고 설명했습니까? 소송의 운명은? 아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소송의 운명은? 추교준? 추교준 어디 있어요? 안 나온다?
홍경우. 예, 소송의 운명은. 기각입니까? 인용입니까? 각합니까? 기각이죠. 그죠? 네, 기각. 왜? 홍경우? 왜? 네? 일단은 봐야 되니까. 취소되기 전까지. 아주 잘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구성요건적 효력이 작동을 해서, 그죠? 구성요건 요건이 작동을 해서 취소 소송을 먼저 제기해서 취소시키던가 아니면 적어도 병합해서 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행정소송법에 과연 그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을 같이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느냐에 관한 쟁점이 있는데 거기에 관한 쟁점은 행정소송법에 관련 청구 병합 또는 이송제도가 있습니다. 그거에서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확인 소송하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있잖아요. 무효라고 주장을 해요. 무효라고 주장을 해요. 자, 여러분들 민사소송법 잘 배우셨을 테니까 또 퀴즈를 내볼게요. 틀려도 돼요. 김혜인. 안 나오셨어요? 유정민. 나왔는데 불출석한 것처럼 하면. 김지수? 뭐 다 나왔네. 윤재선. 예. 자, 무효확인 소송하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있어요. 자,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돼요. 우리 법학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예. 있는 거죠? 예. 왜냐면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소송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힌트를 하나 줄게요. 이거는 이행소송이고 이거는 확인소송이죠. 그러면은 민사소송적 관점에 의하면은 어떻게 되죠?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각하되는 거죠. 확인소송의 보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안 되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주 우스꽝스럽게, 물론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을은 갑에게, 그러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소송이 있죠. 그 소송을 뭐라고 불러요? 성격을 이행소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런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 원을 지급할 이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제기하면 뭐 제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안 된다고 그러죠. 왜 안 된다고 그럴까요? 이행소송의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의 소송의 목적은 뭡니까? 금 10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확인 판결을 받아가지고서는 집행력이 없죠.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확인 소송을 해봤자 결국은 다시 이행 소송을 또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이상은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확인액이 없다. 그렇죠?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법 시대 이후부터 이 이행 소송이 가능하면 확인 소송은 할 수 없다라는 게 이 격언이에요. 격언. 그런데 그러면 행정소송도 그러냐는 거죠. 행정소송도 그러냐는 거죠. 자, 이거는 확인소송이고 이건 이행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민사소송적 관점이나 법리에 따르면은 무효확인 소송은 각하돼야 되는 거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과거에 종래 판례는 그랬습니다. 종래 판례는 그랬는데 판례가 변경이 됐다.
왜냐하면은 행정소송에서는 무효확인 판결만 받아도 행정소송법에 있는 승소 판결의 기속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행할 방법이, 그러니까 이행을 확보할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성북 세무서장이 무효확인 판결에서 패소를 했는데 100만 원을 안 돌려준다. 라는 거를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은 그런 점에서 착안해서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판례가 변경돼서 무효확인 소송하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례가 변경됐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물론 행정쟁송법 시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판례다. 자, 그러면 무효확인 소송은, 자, 이 법률 관계예요. 무효확인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나요? 피고가 누구죠? 피고는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김지원? 나온 것 같은데. 김수현? 안 나온 척 하는 거죠? 한윤식? 네. 차문청이 누구입니까? 네? 아, 맞습니다. 성북 세무서장이. 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피고는 누굴까요?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지만 잘 못 맞추더라고.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항고소송의 피고만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처분청이. 자, 형사사건에 관한 설명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존속력, 불가쟁력하고 불가변력인데요. 불가쟁력은, 그죠? 불가쟁력은, 개념 같은 건 이미 다 아실 테니까, 상대방을 구속하는 힘이지 처분청을 구속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청은 제소기간이 도가 됐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직권 취소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불가변력은 이게 행정행위 모두에 대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확인행위적 행정행위 또는 뭐라고 그러죠? 준사법적 행정행위 이런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다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강제력, 집행력하고 제재력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강의였고요. 자, 오늘은 자, 행정행위 성립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설명을 했었죠? 성립요건이 있어요. 성립요건 첫 번째가 주체에 관한 요건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절차, 세 번째 형식, 네 번째 내용상의 요건을 갖춰서, 그죠? 이런 성립요건을 갖춰서 효력 발생 요건이죠?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행정행위가 돼서, 그죠? 공정력이니 뭐니 이런 게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잖아요? 다 이해하신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은 이거를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자가 있다. 이 하자가 고풍스러운 말이잖아요. 약간 일본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우리나라 말 흠도 우리말이 아닌데 저기
한자에서 온 건데 어쨌거나 흠이 있다도 같은 말이에요. 흠이 있다. 네. 하자가 있으면 거의 위법하다는 거죠. 그죠? 자, 위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아주 너무나 경미한 하자. 뭐, 옥이나 뭐 이런 것도 뭐 하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하여간 그런 게 있으면 그거 갖고는 우리가 위법하다고까지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자, 위법하면 어떻게 돼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을 텐데, 위법하면 궁극적으로 효력이 없어져야 되죠. 그죠? 효력이 없어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은 무효사유라고 그러고요. 공정력 때문에 지금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지만 이게 취소할 수 있는 세 군데의 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처분청. 두 번째가 행정심판위원회, 세 번째가 행정법원이죠. 네, 거기에서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됐다가 비로소 무효화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취소사유라고 합니다. 그죠? 자, 무효사유가 있으면 아까 무슨 소송 정리한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또 삼지선다음으로 또 가야 돼요? 아까 무효사유가 있으면 무슨 소송? 무효확인 소송. 취소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겠죠? 네, 이런 구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무효사유는 무효확인 소송이고 취소사유면은 취소소송을 제기해요. 자, 무효사유하고 무효확인 소송하고 취소소송하고 뭐 여러 가지 큰 차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제소기간이죠. 그죠?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는 소송이고요. 예.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퍼뜩 생각하기에 이 퍼뜩이 사투리인가? 아닌가? 생각하시기에 이게 이제 방송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사투리도 쓰기가 좀 여러분들이 그냥 언뜻 생각하시기에 자, 무효확인 소송이 권리구제 가능성이 더 넓은 소송이에요? 취소 소송이 권리구제 가능성이 더 넓은 소송이에요? 무효확인 소송이겠죠.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잖아요. 취소 소송은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9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반면에 법적인 안정성은, 그죠? 법적인 안정성은 취소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더 법적인 안정성이 있는 거겠네요. 그죠? 90일이 지나면 그냥 법률 관계가 확정되잖아요. 아까 불가증력 설명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 구조인데, 한번 또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무효 사유가 하자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취소 사유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당연히 무효 사유가 하자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무효 사유는 누가 봐도 이거는 효력이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취소 사유는 이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좀 모호하니까 공정력에 의해서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시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네, 이제 이해가 됐으면 저희 강의를 그 이후로 들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하나 더 그림을 또 한번 그려봅시다. 자, 전체 위법 사유가 전체적인 위법 사유가 이만큼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위법 사유의 총량이에요.
위법사유의 총량은 무효사유 더하기 취소사유겠죠. 맞죠? 무효사유면서 취소사유일 수는 없죠. 무효사유면서 취소사유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위법사유는 무효사유 플러스 취소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약간씩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어느 나라는 무효사유가 이만큼이에요. 네? 어느 나라는 무효사유가 이만큼이에요. 자, 요 나라를 우리는 A 나라라고 그러고요. 요 나라를 B 나라라고 합시다. 네? 무효사유가 B 나라가 훨씬 큰 거예요. 전체 위법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A 나라는 상대적으로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나라예요? 법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나라예요? 네? 어떤 걸 추구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다 설명했는데 다 아실 거잖아요. A 나라는 상대적으로 법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나라죠. 네. B 나라는요,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나라죠. 상대적으로. 나라마다 다 기준이 틀리겠죠? 네. 지금 제시된 가치는 두 가지예요. 그죠? 두 가지. 하나는 권리구제의 가능성이죠. 또 하나는 법적인 안정성입니다. 이 두 양가치, 대등한 양가치를 어디에서 조화시킬 거냐의 문제죠. 어디에서 조화시킬 거냐. 즉, 무효사유를 얼만큼 보고 전체 위법사유에서 취소사유를 얼만큼 볼 거냐의 문제랑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하자가 중대해요. 흠이 아주 흠투성이에요. 이러기만 하면 무효사유로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요거는 권리구제의 가능성만 고려한 거죠. 근데 아무리 하자가 무거워도 명백해야 된다.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흠이어야 된다. 라고 요건을 추가하면은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명백해야 되니까. 중대하기만 한 게 아니라 중대한 데다가 명백까지 해야지 제소기간에 제한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법적인 안정성을 고려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명백성은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입니다.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 따라서 이 명백성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이 법적인 안정성을 추구하겠다는 얘기예요. 법적인 안정성을 얼마만큼 볼 거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하여간에 법적인 안정성을 고려하겠다는 얘기죠. 자, 교재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154페이지입니다. 자, 하자의 개념이에요. 하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행정행위의 어떤 적법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면 하자가 있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자가 있으면 위법하다라고 되는 거고, 위법하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은 여기에 전제가 뭐예요? 위법하면 궁극적으로는 효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민법, 형법, 모든 법을 다 망라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불투명한 경우에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독특하게 논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민법이든 형법이든 행정법이든 뭐 모든 법이든 간에 이 궁극적으로는 하자가 있으면 위법하면은 그 법률 효과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법의 논리에서 당연한 거잖아요.
위법한 거에다가 법률 효과를 부여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만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공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독특한 논리가 전개된다. 행정행위만 그렇습니다. 행정행위만. 네? 공법상의 계약이라든지 뭐 다른 행정소송, 행정작용의 유형에는 이 공정력이 인정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명백한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의 표면상에 오르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행정행위 부존재하고 구별 뭐 이것까지 내가 설명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아마 교재를 읽어보면 뭐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자가 있냐 없냐에 대한 시적인 기준도 중요하죠. 예컨대요.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성북구청장에게요. 성북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요. 자, 건축허가 신청 시 2020년 5월 1일 날 신청했다고 칩시다. 근데 건축허가가 처분시죠. 처분시. 건축허가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했어요. 2020년 6월 1일 날 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이 2020년 10월 1일 날 났습니다. 자,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신청할 당시에는 그 당시에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허가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처분 과정에서 법률이 개정이 됐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건축허가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부 처분을 했어요. 신청시 법률에 따르면은 이 거부 처분은 위법한 거죠. 그죠? 근데 처분시 법률에 따르면은 이 거부 처분은 적법한 거죠. 자, 그 후에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왜 이렇게 자주 바뀌었는데, 바뀌어가지고 또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줘야 되는 법으로 또 바뀌었어요. 판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시 법에 의해야 돼요? 처분시 법에 의해야 돼요? 판결시 법에 의해야 돼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죠? 네. 처분시설입니다. 처분시설. 처분시설. 더 자세한 얘기는 2학기 때 행정쟁송법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된 테마로 다시 넘어와서요.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입니다. 자,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지만은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없다. 반면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기관 3군데, 그죠? 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입니다. 그죠? 함으로써 비로소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양자의 구별의 필요성, 왜 구별해야 되느냐? 당연히 공정력이니 공정력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물론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무효 사유가 있으면 제소기간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소송적인 방법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죠. 법률 관계를. 취소 사유가 있으면은 90일 안에, 현실적으로요.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은 권리구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물론 더 이론적인 얘기들이 더 중요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무효사유하고 취소사유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지금 계속 누차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권리구제의 가능성과 법적인 안정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자의 측면에서 보면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인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견해를 많이 만들 수 있죠. 많이 만들 수 있죠, 견해를.
제가 강의를 안 해도 견해를 만들 수 있죠. 첫 번째 무슨 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자의 태양으로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설이 있을 수 있어요? 중대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명백설이 있을 수 있겠죠. 똑똑해요, 이건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두 개 같이 고려하자고 하면 무슨 설이 되겠어요? 중대 명백설이. 그런데 현행 학설의 분포를 보면은 명백설이라는 견해는 없어요. 자, 이렇게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대성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떤 견해를 취하더라도. 그죠? 당연하겠죠. 예, 하자가 일단 중대해야지 뭐 무효인지 아닌지를,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서 무효인지 아닌지가 연동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문제는. 쟁점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명백설에서, 명백이 뭐냐 도대체? 여기서 나오는 거지. 자, 하자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명백하다라는 거는 하자가 드러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드러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준이 말이에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하자를 잘 발견할 수도 있고 못 발견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명백성이 달라지잖아요. 예컨대 저의 눈으로 보면 명백한 게 너무나 잘 드러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직은 저보다는 명백한지를 잘 발견하기 어렵겠죠. 그거 당연하잖아요. 이것까지 부인할래? 그렇죠. 예. 누구든지의 관점이에요. 자, 누구든지의 관점이 있어요. 그죠? 누구든지, 이거 딱 보니까, 이건 뭐, 이런 하자가 있어? 뭐 이런 실수를 해? 이런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누구예요? 뭐냐면요. 당의 공무원, 그 공무원 집단의 평균적인 눈. 공무원 집단의 평균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뭐 명백하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가 애매하게, 그죠? 예,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뭐 각각 달라진다 뭐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죠. 보통 그런 게 많아요. 자, 그러면은, 자, 누구든지의 관점에서 중대 명백성을 따지자 하는 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외견상 일견 명백설이라고 합니다. 외견상 일견 명백설. 외견상 일견 명백설. 딱 보면 안다는 얘기죠. 그죠? 딱 보면 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알 수 있겠다라는 게 객관적 명백설이에요. 객관적 명백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다르겠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 가치 형용설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조금 결이 좀 다른데 명백성 보충성설이라고 그래요. 이 명백성 보충성설은 외견상 일견 명백설처럼 누구든지의 관점에서 보는 것 자체는 맞아요. 맞는데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다 명백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모든 행정행위에 다 명백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냐? 행정행위를 좀 분류를 해서 명백성을 굳이 요구하지 않고 중대성만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영역이 있고,
그죠? 명백성을 같이 요구해서 판단해야 하는 행정력이 여기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일단 판례는 뭐예요? 판례는 외견상 일견 명백설이죠. 외견상 일견 명백설에 의하면은 누구든지의 관점입니다. 누구든지 이걸 딱 보면은, 이 처분을 딱 보면은, 아, 이거는 하자가 있는데? 라고 생각돼야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돼야 되는 겁니다. 판례가 취하고 있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면은 명백한 게 많아요, 적어요? 무효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자, 객관적 명백설이를 한번 비교해보죠. 공무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명백한 게 많아요, 적어요? 누구든지보다. 명백한 게 많겠죠? 더 잘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외견상 일견 명백설은 객관적 명백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효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겠죠? 적다라는 거는 권리구조의 가능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얘기예요? 법적인 안정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얘기예요? 법적인 안정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얘기죠. 자, 판례는 외견상 일견 명백설이다. 외견상 일견 명백설이 마치 중대 명백설처럼 설명이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중대 명백설의 한 종류가 외견상 일견 명백설, 객관적 명백설, 뭐 구체적 가치 영향설, 명백성 보충성설인데, 왜냐면 다 중대성하고 명백성 같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통상적인 어법에 의하면요. 어법에 의하면은 외견상 일견 명백설을 그냥 중대 명백설하고 이꼴로 봐요. 이꼴로 봐요. 그리고 요거는 대등한, 마치 중대 명백설의 하위 학설인데 중대 명백설하고 대등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요런 이해를 전제로 해서 156페이지를 봅시다. 자, 하자의 중대성이란 무거움이죠, 무거움. 그죠? 하자가 무겁냐, 가볍냐는 얘기 있잖아요. 뭐, 이거는 특별히 크게 설명할 일이 아니죠. 명백성이 문제죠, 명백성. 명백성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하자의 존재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할 걸, 이거를 외관상 일견 명백설 또는 외견상 일견 명백설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판례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어떤 법리가 있어요. 견해가 나뉘어요. 근데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있거나 아니면 지배적인 학설이 있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어떤 행정청이 소수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의 독창적인 견해를 취해가지고 어떤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명백하다고 해야 돼요? 안 하다고 해야 돼요? 명백하다고 해야겠죠? 네. 자, 견해가 나뉘어요. 비록 소수설이지만 뭐 이견해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명백하다고 해야 돼요? 안 하다고 해야 돼요? 안 한다고 해야겠죠. 네. 그래서 예컨대 소수설을 취해서 어떤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취소됐다. 그러면은 취소 판결은 할 수 있지만 무효 확인 판결은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사실오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명백한 사실관계인데 잘못 판단했어요. 그럼 명백하겠죠. 그렇지만 그 사실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서 매우 정밀하게 조사해야지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례는 중대명백설이란 말입니다. 외견상 일견명백설, 외관상 일견명백설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관점에 따라서 누구든지 이 하자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법적인 안정성을 높이 사고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들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들이 바로 이것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명백성 보충성설은 꼭 알아야 돼요. 명백성 보충성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행정작용에서 명백성 보충성설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 중대 명백설이잖아요. 다 중대 명백설인데 기본적으로 외견상 일변 명백설하고 큰 차이가 관점 자체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근본적으로요. 근본적으로 하자의 명백성을 왜 요구하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자, 하자의 명백성은 아까 왜 요구한다고 그랬죠? 법적인 안정성이나 제3자의 신뢰보호 이런 것 때문에 하자의 명백성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설명했죠? 제가? 예. 그러면은 행정 영역 중에서요. 행정 작용 영역 중에서 법적인 안정성이 필요 없다 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죠. 상대적으로. 예컨대 조세처분, 과세처분은 나하고 국가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치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 둘 사이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명백성을 무효 판단에 있어서 빼버리는 거죠. 중대성만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안정성이 요구되는 행정 영역에 있어서는 중대 외견상 임금 명백설에 따라서 하고 그 법적인 안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행정 영역에 있어서는 특히 과세처분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중대성으로만 판단하자는 거죠. 객관적 명백성은 아까 설명을 했죠. 네? 공무원, 그 해당 공무원 집단의 평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훨씬 더 명백성이 잘 드러나겠죠. 그죠? 구체적 가치 형량설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설이에요. 중대설은 좀, 취하기가 좀, 제 설명대로라면 좀 어려운 거죠. 그죠? 왜냐면은 권리구제 가능성만으로 무효 여부를 판별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법적인 안정성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견해가 몇 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네요. 5가지를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죠.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지만 혹시 모르더라도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꼭 알아야 될 거는 중대명백설하고 명백성 보충성설이죠. 왜? 지금 대법원 판례의 다수 의견이 중대 명백설, 즉 외견상 일견 명백설이고요. 소수 의견이 명백성 보충성설입니다. 애초에는 13대 0이었어요. 13대 0이었는데 지금 거의 7대 6까지 왔어요. 거의 따라붙어가지고 명백성 보충성설이 지금 계속 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법원 안에서요. 그럼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신다면 저는 중대 명백설 주장자입니다, 저는. 왜냐면은, 명백성 보충성설도 도대체 법적인 안정성이 요구되는 행정명령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은 이 중대 명백설을 좀 탄력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공식적인 견해는 중대 명백설이잖아요. 외견상 일견 명백설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구체적인 사건에서 처리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자, 먼저 주체에 관한 하자입니다. 무권한의 행위. 무권한의 행위는 사항적 무권한하고 지역적 무권한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예, 중요한 건 사항적 무권한이겠죠. 물론 뭐 지역적 무권한도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사항적 무권한이 주로 쟁점이 되고 이 사항적 무권한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외, 무효라고 안 보는 경우가 쟁점이 되겠죠.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니까 무효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더 오히려 쟁점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게 있냐.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라도 160페이지입니다.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라도 공평 신뢰보호, 법률 생활의 안정성 등에 입각하여 외관상 당의 행정기관에 권한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오인하는 여지가 있는 경우나 아니면 마치 민법상의 표현대리와 같은 법리가 적용돼야 될 경우이거나 의 문제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하고 단체인 사무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긴 하지만 자기들의 사무가 아니고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사무가 있어요. 그걸 기관이임 사무라고 합니다. 자, 기관이임 사무는 기관이니까, 그죠?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처리하는 건 아니겠죠? 보통 지방자치단체 기관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떠오르겠죠.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떠오른다. 자,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에 자, 서울특별시의 사무예요. 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뭐 자치사무하고 단체임 사무인데요. 근데 서울특별시장이 이거 다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성북구에 위임을 했어요. 위임. 자, 이 위임은 어떤 형식으로 위임해야 되느냐는 거죠. 예,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예. 조례는 뭔지 아시죠? 지방의회가 만든 규범이고요. 자치규범이고요. 규칙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자치규범이죠. 자, 이게 쟁점이 아니고요. 기관이임 사무에 관한 게 쟁점입니다. 자, 국가 중에서 뭐 예컨대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치부 장관의 사무인데 그 서울특별시장한테 기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이 그걸 다시 성북구청장한테 재임을 해요. 재임을 하는데 이때 재임의 근거는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규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자치법규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까지가 이제 사안의 시작이에요. 요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서울특별시장이 규칙으로 위임 규칙을 만든 게 아니고 정결 규칙이나 뭐 위임 규칙을 만든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 의회가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위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성북구청장이 그 행위를 하면 무권한의 행위죠. 그렇잖아요. 위임의 근거가 없이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됐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사항적 무권한이니까 제가 모두에 설명한 것처럼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사항적 무권한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취소 사유로 보는 게 판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법하게 조직되지 않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위, 예컨대 뭐 행정심판위원회가 뭐 9명으로 뭐 6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되는데 뭐 3명이서, 2명이서 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뭐 행정기관의 의사에 흠결이 있다. 자, 공무원의 심신 상실 중에 행위 및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강박에 의한 행위는 무효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자, 미성년자인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민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게 뭐 취소하고 뭐 이렇게 되나? 그럴 수는 없겠죠. 미성년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다라면 그 행위는 뭐 적법한 거죠. 자, 공무원이 어떤 착오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착오가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행정행위의 하자, 위법 사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결과로서, 착오에 의한 결과로서 행정행위가 어떠냐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착오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상대방의 사기, 강박, 증매에 의해서, 부정행위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기네요? 어디서 봤죠? 신뢰보호 원칙에서 설명했습니다. 그죠? 신뢰보호 원칙에서 신뢰 보호가치성이죠. 네? 그 다음에 절차에 관한 하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죠? 이 절차적인 하자가 독자적인 위법 사유가 되느냐는 거예요. 절차적인 하자의 독자적인 위법 사유성이 먼저 전제가 됩니다. 네? 자, 어떤 성북구청장이요? 성북구청장이 A라는 사람에게요, 영업허가를 취소를 했어요.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 취소 처분 이런 게 들어가면은요,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 이런 게 되면은 보통 청문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근데 청문을 안 하고 영업허가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하자가 있는 거죠. 절차적 하자죠? 의견 청취 절차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취소 사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자, 설령 취소가 되더라도요. 설령 이 영업허가 처분이 청문을 안 해서 취소가 되더라도 그러면 성북구청장이 그러면 이걸 가만히 묵과하고 있을 거냐? 다시 또 청문을 하고 영업허가 처분을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뭐 시간만 낭비지 이게 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특히 재량행위라면은 몰라도 기속행위면 더 그러겠죠. 재량행위는 뭐 청문하다 보면 뭐 새로운 재량 고려 요소들이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 고려될 수도 있으니까 뭐 다시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속행위라면은 의무니까요. 그 행위를 하는 게. 예, 그러니까 행정청이 청문하든 안 하든 간에 다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속행위의 경우에 더 도드라지죠. 그죠? 이 문제가. 이게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인 취소 사유성입니다. 논쟁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취소 사유다. 독자적인 취소 사유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 근거나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행정절차법 시간에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결론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절차적 하자가 독자적인 위법 사유다라는 거는 일단 긍정하면 그것이 무효 사유냐 취소 사유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그것이 무효 사유냐 취소 사유냐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보통의 그 설명은요, 그 절차를 만든 목적이 말이에요. 상호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를 조정할 목적인 경우나 이해관계 내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인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 사유로 보고, 그냥 행정의 적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면 취소 사유다라고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지만 어떻게 그런 일반적인 견해에 맞춰서 딱딱 이렇게 아구가 들어맞지는 않는 거죠. 네. 어쨌거나 하여간 대략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자,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한 행위. 이거는 이미 우리가 사인의 공법행위 때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제가 무슨 설명을 했어요? 판사 되는 거 설명했잖아요. 예. 판사 되려면은 대법원장의 임명 처분뿐만 아니라 동의가 필요하죠. 본인 스스로의 동의.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없이 임명 처분이 있으면은 위법 사유인 건 분명한데 무효입니까? 취소 사유입니까? 그때 설명했죠? 보통 무효라고 본다고 그랬죠? 무효. 예. 다른 기관에 필요한 협력을 결한 행위. 그죠? 다른 기관에 필요한 협력을 결한 행위인 경우는 이제 무효 사유로 본 것도 있고 취소 사유로 본 거가 있는데 일단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았다.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았다. 도지사의 인사교류안을 그러니까 자, 부산하고 서울인데요. 부산시 지방공무원을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이렇게 교환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교환하는 거 되게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뭐예요? 이게 면직 플러스 새로운 임명이잖아요. 그죠? 교류한다라는 거는 부산시 공무원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라는 거는 그죠? 부산시 공무원에 대해서 면직하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임용은 동의를 요하는 행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의 안 받으면 무효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사자의 일단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무효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법에 절차도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하고 그 인사교류에 대한 권고 이런 것들이 절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는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하고 이 인사교류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이 무효로 된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취소 사유로 본 경우는 통상에 이제 보통의 경우는 협의 절차 안 거친 경우는 취소 사유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협의잖아요. 협의. 이 협의는 그냥 거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업법상. 네?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든,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컨대 산림청장하고 케이스가 어떻게 되죠? 국방부 장관인가요? 국방부 장관이 산림청장과 협의해서 뭘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산림청장이 협의는 했지만 반대를 합니다. 그럼 반대하면 못하냐는 거죠. 그냥 협의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동의까지 받아내야 되는 거냐? 그렇죠? 보통의 경우는 뭐예요? 그냥 협의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협의가 동의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협의가 동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경우는 몇 가지가 없어요.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개발 행위에서 부대장의 협의, 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행위, 아이고 힘들다. 세 가지입니다. 자유령 사립학교까지. 세 가지니까 그 세 가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결한 행위죠. 필요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결한 행위인데, 통지 또는 공고 자체를 안 했다. 그러면은 무효 사유로 본 경우가 있고요. 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안 했다. 하면은 취소 사유로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입회 또는 협의를 결한 행위. 통상 이제 취소 사유로 보는 듯한데, 자, 근데 거꾸로 말해요. 거꾸로 민원 해결. 법에 있지 않은 민원 해결.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아닌 민원 해결을 들어서 어떤 행정처분을 했다든지 또는 반대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거꾸로 위법하게 되는 거죠. 필요한 청문을 안 했다. 그러면 취소 사유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에 관한 하자입니다. 자, 서면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하면은,
보통의 경우에 서면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라고 봅니다. 무효. 그 다음에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다. 처분을 할 때요.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에 의하면은 모든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에 의하면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거는 적용법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하고 적용법조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죠. 이유 제시를 아예 안 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뭐 위법하게 되는 건 분명한데, 이유 제시를 하기는 했는데 뭐죠? 부실하다. 그러면 이거 위법한 거야, 아닌 거야? 어렵죠. 어렵죠? 네, 어렵죠. 167페이지 다만부터요. 근거법령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적어놓지 않고 그냥 근거법령만 제시했어요.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법령만 봐도 무슨 사실관계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경우라든지 처분 서면 등에 기재된 처분 사유가 다소 추상적이거나 함축적인 용어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처분의 전체 과정, 예컨대 청문을 했다든지 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다소 좀 완화된 이유 제시 기준이 작동되겠죠. 이 얘기는 상대방이 그 처분 이유를 보고서 불복할지 말지, 어떻게 불복할지를 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유제시의 권리구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권리구제 기능을 주된 판단 기준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제가 지금 결론만 말씀드렸죠. 왜 결론만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얘기를 안 할까요? 나중에 행정절차법을 할 때 더 자세히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명날인을 결했다. 뭐 무효라고 보고. 그다음 내용에 관한 하자입니다. 내용에 관한 하자.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다. 뭐 사실상 불능, 법률상 불능 뭐 이런 거 많이 뭐 민법 때도 배우셨잖아요. 내용이 불명확하다. 이것도 무효고. 공소양속에 반하는 행위는 보통 이제 취소 사유로 보는 겁니다. 예. 그다음 테마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다음 테마가 또 굉장히 까다롭고 설명이 조금 걸려서 5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질문 하세요. 네. 이번에는 그 성립 요건에 하자가 있어도 그 성립이나 이런 요건 없이 바로 무효인 걸나 싶은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적법 요건을 지금 말씀드린 건데 성립 요건 중에서 적법 요건 성립 요건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적법 요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관 관련된 질문인데요. 부관? 예.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도로조명 허가를 내준다고 할 때, 예. 3년간 도로조명 허가 처분. 네. 그렇게 내준다고 할 때 그러면 국민 입장, 허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3년에 대해서 이제 복과된 사람은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결국에는 그 시간 때문에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재소기간? 네, 그러니까 재소기간은 전혀 관계 없어요. 3년이 지나야 이제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재소기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오해하신 거고요. 3년간 도로조명 허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죠? 이 사람은 10년간 도로조명 허가를 신청을 한 거죠. 근데 3년간 도로조명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 자체로 권리침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겁니다.
또 질문. 네. 효력이 발생하냐 안 하냐는 이제 무효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효력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예.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만약에 예컨대 송달을 안 했다 하면 아직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거죠. 그 처분이. 또 질문 있네. 아까 조세 과원답 부당이익 방안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네. 한국 세무서를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방세를 거둘 수 있고 지방세는 구청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세무서가 붙은 건 다 국세들입니다. 또 질문. 아까 저기 여학생은 제가 못 들었으니까 이따 나갈 때 다시 질문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또 질문이요? 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